1945년 9월 5일 캐나다 오타와 강유역에 새로 지어진 시설에서 실험용 원자로 지프가 처음으로 가동되었다. 지프는 단 1와트의 전력만 생산했지만 이는 미국 밖에서의 역사상 최초의 자체 지속형 발전 핵반응이었다. 이 실험의 성공은 캐나다 최초의 원자로 길을 열었다. 성공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아 지프가 있던 초크리버 연구소 시설은 세계 최초의 원자로가 있는 곳이 되었다. 초크리버 연구소의 핵 연구 계획은 1940년대에 수립되었다.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원들은 영국과 미국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극비의 핵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그들의 주요 목표는 핵기술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목표대로 1945년에 핵무기가 처음으로 전쟁에 사용되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파괴와 인간의 고통을 초래했고 일본의 전쟁 참여를 종식시켰다. 초크리버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될 무렵 전쟁은 끝났고 다음 목표로 핵 에너지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것으로 옮겨졌다. 초크리버 원자로는 가동되는 동안에 핵무기에 사용할 플루토늄을 미국에 공급은 하였지만 주된 목적은 핵기술의 평화적 적용을 위한 연구였다. 그 당시 초크리버 원자로는 미래 지향적 시설이었다. 연구소는 현대적이고 우아했으며 훌륭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핵연구소인 만큼 원격 제어 로봇이 대부분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다. 방사성 물질을 다루어야 하는 직원은 의료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직원 구역에 특수 제작 방사능 감지기를 사용하여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했다. 벽 페인트를 정기적으로 벗겨내고 다시 칠해 방사능의 축적을 최소화했다. 심지어 건물의 일부가 너무 심하게 오염되면 철거하고 재건하였다. 원자로는 약 8m 높이와 3m 너비에 밀폐된 알루미늄 저장고로 구성되었다. 이 저장고 안에는 175개의 수직 튜브, 163개의 우라늄 연료가 있었다. 또한 중요 설비인 탄화붕소, 제어봉 12개가 원자로를 제어하였다. 탄화붕소는 붕소 탄화물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 반응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 붕소 탄화물로 코팅된 막대를 핵에 투입하여 핵 반응을 조절하는 원리다. 제어봉 방법뿐만 아니라 중수를 주입 또는 배출로 핵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원자로 내부에서 중수를 배출하면 핵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중수가 아닌 정상적인 물은 원자로 주변을 순환하여 냉각수 역할을 했다. 수백 명의 근로자가 이 원자로를 유지 관리하고 안전하게 가동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첫 사고가 일어난 1952년 12월 12일 초크리버 연구소의 원자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날 테스트는 원자로에서 냉각수를 일부 빼내어 냉각 능력을 낮추는 것이었는데 테스트 진행 중 작업자의 인적 오류로 원자로에서 12개의 제어봉 중 4개가 제거되었다. 냉각수를 일부 빼내어 냉각 수준이 낮아지는 동시에 제어봉 4개가 제거되자 원자로의 출력이 급등하였다. 그로 인해 시설 전체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작업자는 매우 빠르게 제어실에 전화했다. 실수를 바로잡고자 제어실 감독관은 제어봉을 원자로 코어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지만 급한 나머지 실수로 작업자에게 원자로에서 제어봉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라고 말해주었다. 감독관은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몇 초 만에 정정하여 안내하였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감독관이 지시를 내리자마자 작업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명령받은 버튼을 눌렀다. 그 결과 원자로에서 더 많은 제어봉이 제거되었고 멜트다운이 발생하였다. 멜트다운이란 원자로 내부의 열이 급격히 상승하여 연료와 구조물이 녹아내리거나 파손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로 내부의 우라늄 연료가 녹아서 냉각수 시스템이 오염되었고 수백만 리터의 오염된 물이 지하로 누출되었다. 작업자들은 제어봉을 뒤늦게 다시 투입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다른 방법인 원자로에서 중수를 빼내 핵 반응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원자로 손상과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 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가 본 적 없는 규모의 핵 사고에 직면한 것이다.
이 재앙적인 오염과 피해를 정화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고 약 800명의 직원이 투입되었다. 유출된 물을 배수하기 위해 특수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었고 그 물은 모래를 통해 여과된 후 인근 개울로 방사성 오염 없이 방류되었다. 원자로 자체도 분해 후 땅 속에 매립해야 했지만 이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방사능으로 인해 한 번에 90초 이상 원자로와 접촉할 수 없었다. 작업자들은 원자로 복제품을 분해하면서 광범위하게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 작업에서 그들은 볼트를 푸는 간단한 작업 하나만 수행할 수 있었다. 미국 육군과 해군을 포함한 수백 명의 연구소 직원과 군인이 청소에 기여하였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심 있는 끈기로 원자로는 결국 분해되어 운반되었고 매립되었다.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크리버의 일상적인 연구 작업이 재개되었다. 연구소는 몇 년 동안 확장되었고 세계 최초의 원자로 붕괴 사고는 잊혀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1958년 5월 24일 초크리버에 설치된 새롭고 강력한 원자로와 일부 연료에 대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당 작업은 연료봉이 손상되어 제거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작업은 크레인으로 수행되었고 연료봉은 물이 채워진 냉각 플라스크에 넣은 상태로 옮겨졌다. 그러나 연료봉을 제거하는 동안 작업자들은 준비한 플라스크에 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크레인 운전자가 연료봉을 원자로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였지만 옮기는 중에 연료봉이 끊어져 불이 붙었다. 방사성 먼지와 연기가 가득 채워졌고 작업자들은 도망쳤다. 시간이 흘러 안전한 상태에 도달하자 그들은 다시 모여 모래의 양동이를 들고 원자로로 돌아갔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대로 일하면서 타오르는 연료봉에 모래를 부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반복했다. 첫 번째 사고 이후 6년 만에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정화하는 임무를 진행하였다. 이번 정화 작업은 약 6개월이 걸렸고 12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었다. 초크리버는 사고 이후 수많은 공정 변경과 안전 개선을 거쳐 작업을 재개했다. 이후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1950년대 이후로는 원자로와 관련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두 사고는 즉각적인 사망자를 낸 것은 아니지만 정화 작업에 기여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정화 작업을 도운 근로자들은 암 발병률이 4배나 더 높았다.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한 연금이나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반복적으로 거부당했다. 캐나다 군인들이 초크리버에서의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약 2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고 2021년이 되어서야 정화 작업을 도운 민간인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이 약속되었다. 1952년 멜트다운과 1958년 사고는 역사상 가장 초기의 핵사고였지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펜실베니아 3마일 섬 원전 사고와 영국 윈드스케일 화재와 같은 다른 사고에 비해 덜 알려졌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적 실수로 인한 설비 피해, 인명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현재는 작업 프로세스의 시스테마와 매뉴얼화가 잘 이루어져 인적 실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수의 발생 원인을 최대한 줄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